신동방 정책은 독일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신동방 정책은 그 생성과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서독의 관계를 특징을 짓게 되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 대결, 경쟁입니다. 무엇보다도 신동방 정책은 동서독 관계를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대화를 지속을 했고요. 그렇지만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할 경우에 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의 준수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동서독은 끊임없이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의 결과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많은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협정에 기반한 협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서독 간에 대결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서독에는 나토군 40만 명, 그리고 동독 지역에는 소련군 40만 명이 주둔했습니다. 이것은 동서독의 분단이 단순히 독일 민족의 분단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진영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이 동서독의 분단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외국군 80만 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동서독 지역에는 미국과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핵미사일은 중단거리 미사일로서 바로 동독과 서독 두 지역을 겨냥한 그런 핵미사일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병력 그리고 핵미사일을 볼 때에 동독과 서독이 단순히 협력만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심각한 대결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동독과 서독은 서로 이념적으로 체제 경쟁을 했습니다. 즉,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각자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전 독일 민족이 어떠한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통일의 결과와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동방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1970년대에 동서대탕트가 시작되면서 독일의 통일 정책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이전에는 아데나워 총리의 힘의 정치였고요. 그 이후에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 동서대탕트와 함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도에 평화공존을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케네디의 평화공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쿠바 위기입니다. 당시 쿠바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불사하는 대결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핵 대결보다는 비록 체제는 다르지만 평화적으로 함께 공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소련과의 평화적인 공존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체제가 다른 두 개의 국가가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은 유럽 안보의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 유지를 통해서 서방은 독일에게 통일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서독의 아데나워의 통일 정책인 힘의 정치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현상을 타파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 환경이 동서대탕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 공존을 하게 되고 또 유럽 안보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게 되면서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과 서독의 전통적인 현상 타파 정책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새로 집권하게 되면서 내세운 신동방 정책은 보다 현상 유지적인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과 궤를 함께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즉,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은 당장의 통일이 아닌 먼 미래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현재는 통일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유럽 안보의 현상 유지와 함께 동일한 입장에 서 있게 되겠습니다. 즉, 브란트는 통일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우선 현재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추구한 것이고요. 이것은 미국이 소련에 대한 입장인 체제 대결보다는 서로 평화적인 공존을 하고 먼 미래에 동서가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목표와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럽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독의 분단은 단순히 독일 민족의 분단을 넘어서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분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에 나토군과 소련군이 주둔하였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서독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고 동유럽과 서유럽이 보다 더 협력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할 경우에 동서독이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독은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에 나섰습니다. 즉, 동독과의 협력에 앞서서 동유럽 국가와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국교 정상화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 통일의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럽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이고요. 일단 유럽의 분단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두 번째 단계로서 양독 간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요. 최종적으로 3단계는 동서독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였습니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부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함께 대화함으로 해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고 통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데나워 정부는
단독 대표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제 무대에 관철하기 위해서 할슈타인 외교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할슈타인 외교 원칙은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서독이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외교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데나워 총리는 힘에 기반한 통일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데나워 정부 다음으로 집권한 브란트 정부는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동독 정부의 실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되 국제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서독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 이후 동서독은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즉, 서독이 동독을 먼저 방문하면 이어서 동독이 답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담 개최 장소도 접경 도시에서 이루어지거나 양국의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등 최대한 상호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동서독은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독은 서독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교역의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독이 보다 포용적인 차원에서 동독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였지만 동독은 그러한 동독의 호의를 최소화하고 서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서독의 신동방 정책은 유럽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럽 분단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